아침 6시도 안 되었을 거예요. 자동으로 눈이 떠졌어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습관이랄 것도 없죠. 그냥 몸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장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손주들 입맛 맞춰 계란말이도 굽고 김은 딱 알맞게 바삭하게 구워뒀죠. 하루를 시작하는 고요한 시간인데 그게 내게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주방에서 뒤척이다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을 때였어요. 방에서 나오는 지영이 며느리죠.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인사 대신 딱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그릇 소리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애들 아직 자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만든 아침을 제일 먼저 먹는 게 애들이고 지영이인데 나는 오늘도 눈치 보며 조용히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 집에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11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같이 살아서 좋았죠.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냥 그 집의 가구처럼 느껴졌어요. 거기 있긴 한데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존재. 장훈이는 자주 바빠요. 회사 일이 그렇다나. 엄마, 지영이한테 잘 좀 해요. 애들 보느라 지친 것 같아.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날은 없어요. 내 허리 통증 얘기해도 병원 다녀오세요 하고 다시 핸드폰만 쳐다보더라고요. 어느 날 손녀가 수학 문제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서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들 문제 풀이는 제가 알아서 해요. 잘못 가르치시면 헷갈리거든요. 애가 바로 교과서를 닫았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요. 나는 그 집에서 쉰 적이 없어요. 아침이면 밥하고, 낮이면 청소, 저녁이면 아이들 챙기고 빨래 돌리고. 아픈 날도 있었지만 아프다고 말하는 게 눈치 보여서 참았어요. 그 집은 내 집인데 나는 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침실도 가장 작고 창문도 없는 방이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넓은 방 써야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밤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숨이 막혔어요. 어느 날 밤 아랫배가 콕콕 쑤셔서 잠이 깼는데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집에서 나는 누구지? 남편 떠나고 식당 일하며 애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김영자라는 이름보다 장훈이 엄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고요. 그게 내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묻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온 내가 지금 그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사람인지, 가구인지, 그냥 청소 도구인지. 지금 내 허리는 망가졌고 밤마다 진통제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아요. 엄마, 지영이 힘드니까 이해해줘요. 어머니, 저녁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가끔은 내가 이 집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눈빛도 가끔 느껴져요. 그날도 그랬어요. 지영이가 장훈에게 말하더군요. 요즘 어머니 계신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장훈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내가 식탁에 있었는데도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나는 그저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불을 끄고 한참을 울었죠. 소리 내면 들릴까봐 이불 안에서.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언젠가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사람 마음이란 게 금이 가도 티가 안 나다가 어느 순간 툭 깨지듯 부서지잖아요. 내 마음이 딱 그랬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아침 눈을 뜨기가 무서워졌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지만 난 새벽부터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애들은 늦잠을 자고 며느리 지영이는 방에서 뭔가 소곤소곤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틈으로 들려온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시어머니까지 같이 살아서 완전 감옥 같아요. 그분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애들 봐주는 어르신일 뿐이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게 내 존재였구나. 같이 밥 먹고, 웃고, 병원 데려가고, 생일상 차려줬지만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애들 봐주는 어르신일 뿐이었어요. 웃으면서 며느리에게 된장찌개 맛 괜찮냐고 물었던 내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일부러 밥을 조금만 했어요. 김치도 꺼내지 않고 반찬도 단출하게 내놨어요. 지영이는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요? 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죠. 장훈이는 그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누구도 내 눈빛을 보지 않았어요. 내 표정을 읽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민폐인가? 혹시 내 존재가 이 집의 짐이 된 건가? 며칠 뒤 허리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 상태면 수술하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니 나 혼자 수술을 받아야 하나? 장훈이나 지영이는 그 소식에 무슨 반응을 보일까?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라고 하더라. 지영이는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고 장훈이는 물었어요. 그럼 병원은 언제 가요? 많이 오래 걸려요. 그게 걱정인가 싶었죠. 내 건강보다 그동안 집안일을 누가 하느냐가 더 궁금했던 거겠죠. 그 밤 수술 날짜를 혼자 정하고 입원 준비도 혼자 했어요. 준서한테 보호자로 함께 와달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그 집 분위기를 아니까요. 수술 당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이상하게도 차가운 평온이 있었어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간호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보호자 안 오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저 혼자예요. 익숙해요. 혼자라는 말이 입에 붙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왠지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혼자 정말 혼자인가 보다. 그날 밤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텅 빈 병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이 집에서는, 이 가족에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구나. 그렇게 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각들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죠. 수술 후 입원실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허전함이었어요.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무릎까지 덮인 얇은 담요 아래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거든요. 옆 병상에 있던 할머니는 깨어나자마자 손을 꼭 잡아주는 딸이 옆에 있었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물 마실래요? 따뜻한 물로. 그 모습이 부러워서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괜히 눈물이 날까봐 나는 물 한 모금도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마셔야 했고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는 것도 미안해서 참았어요. 누군가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내 평생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장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퇴원은 금요일 오전입니다. 올 수 있겠니? 답장이 없었어요. 저녁쯤 돼서야 한 줄 왔죠. 그날 회의 있어서 힘들어요.
택시 타고 오시겠어요? 그때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 대신에요. 서럽기도 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대를 내려놓으니 외로움도 덜하더라고요. 퇴원날 아침, 병원 앞 택시 정류장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는데 운전기사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예요. 익숙해요. 이제는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어머니, 집안일은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지영이는 내 안부보다도 청소와 빨래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 순간 허리가 욱신거리는 것도 잊고 말이 막혀버렸죠.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 그랬더니 지영이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한 달이요? 그럼 파출부를 부를 수밖에 없겠네요. 돈 꽤 들 텐데. 내가 수술을 마친 노인이고 몸이 성하지 않은 환자라는 사실은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누가 청소를 할 거냐였죠. 나는 그날 밤 작은 노트를 꺼내어 숫자를 적어봤어요. 내가 벌어온 돈,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해온 노동, 그리고 지금 내 위치. 아무리 계산해도 나는 가사도우미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분들은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는데 나는 24시간 365일 내내 일했으니까요. 며칠 후 지영이가 친구를 집에 초대했어요. 나는 애써 피하려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틈 사이로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는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이 안 사는 게 제일 부러워. 여기 어머님은 진짜 부지런하시긴 한데 뭐랄까 감시받는 느낌이야. 그 말에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고 나는 조용히 방문 손잡이를 놓았어요. 그 방, 그 집, 그 웃음소리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죠. 하루는 늦은 밤 장훈과 지영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나는 물 마시러 나온 참이었죠.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사는 거 부담돼. 우리 애들 교육도 있고 분위기도 그렇고 솔직히 요양원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나도 요즘 그 생각해.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좋은데 알아보자. 그 말, 그 짧은 대화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렸어요. 허리 수술 후 회복은 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깊게 무너졌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떠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집에서 내 몫은 끝났다고.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고. 그때부터 나는 짐 정리를 마음속으로 시작했어요. 물건보다 기억부터 꺼내기 시작했죠. 가장 오래된 사진부터 가장 깊은 상처까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나가야 평화로워질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원하는 진짜 자유는 내가 없는 거였구나. 그날도 별다른 일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지영이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으로 뭔가 검색하고 있었고, 장훈이는 여느 때처럼 식사를 하며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허리를 살짝 굽히며 조심스레 밥상을 차렸죠. 허리 수술한 지 이제 막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몸이 온전치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누가 대신 해줄 것도 아니니까요. 내가 하지 않으면 집안은 금세 어수선해지니까요. 지영이가 말했다죠. 여보, 이번 제주 여행 숙소 확정됐어요. 애들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장훈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래? 나도 같이 가도 되는 거니? 그 순간 식탁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어요. 지영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번엔 좀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 가려고요. 가족 여행.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찌를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손주를 돌보고, 병원까지 가주는 그 시간들이.
단 한순간에 무력해졌어요. 지영이 눈치를 보며 장훈이 말했다죠. 엄마, 허리도 아직 안 좋으시잖아. 푹 쉬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요. 나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가족이 아니었구나. 고작 여행 하나에도 끼지 못할 만큼 그들에겐 불편한 존재였구나. 다음 날 아침,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작은 노트를 꺼내어 부동산 번호를 적었어요. 그 집, 내가 30년 넘게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잔반 치우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 집을 이제는 떠나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동네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얘 집 좀 팔고 싶어요. 어느 동이신가요? 양재동이요. 32평 아파트입니다. 할머님 단독명이세요? 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전화기를 놓은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죠. 그날 밤, 지영이와 장훈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또다시 익숙한 말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있으면 우리가 진짜 자유롭지 못하잖아. 친구들도 못 부르고, 데이트도 눈치 보고, 애들 교육도 그렇고. 솔직히 요양원 알아보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을 수도 있어. 나는 더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죠. 숨죽인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들이 내 앞에서 말하지 않았던 진심, 그 속마음을 나는 그제서야 그대로 들었어요. 요양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위해 보내고 싶었던 거였어요. 내가 없는 집, 그게 편하고 좋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그래. 그럼 내가 먼저 떠나주지. 내가 사라지면 그렇게 행복해질 거라면 이번엔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떠날게.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썼어요. 단출하게 내 이름으로, 내 손글씨로.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내 인생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도 나도 더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떠나려 합니다. 제주의 작은 집을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해질까봐 남깁니다. 이제부터는 김영자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 아래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김영자, 남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로서의 내 이름. 김영자.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날 집 안은 적막했어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짐을 싸고 손주들이 뛰놀며 현관을 빠져나갔죠. 할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그리고 돌아올 땐 여긴 이제 너희 집이 아닐 거야. 그들이 떠난 직후 나는 다시 한번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딸기 우유, 요구르트, 초코 시리얼, 닭가슴살, 아몬드 우유. 모두 지영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잠시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집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부가 방금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잔금은 일주일 안에 치르고 그 주 금요일에 입주 원하신다네요. 좋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이 덜컥 흔들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그날 오후 나는 내 방부터 짐을 쌌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통장, 옛 사진 몇 장, 오래된 라디오, 가장 작은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죠. 30년을 산 집인데 내 짐은 박스 3개가 전부였어요. 이삿짐 센터에도 연락했어요. 짐은 많지 않아요. 작은 트럭이면 돼요. 네, 할머님.
울진으로 맞죠? 네, 울진입니다. 울진. 경희가 그곳을 소개해줬어요. 순이야, 우리 사촌 언니 거기 살아. 조용하고 바다도 근처야. 은퇴한 사람들 많이 내려가서 산대. 너 같은 분들 참 많대. 바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도 거친 바다처럼 흔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잔잔한 파도 소리 들으며 살고 싶었어요.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 넓은 공간에 내 자리는 언제나 가장 구석이었죠. 소파 끝자리, 불편한 의자 하나, 그마저도 손주가 오면 내가 양보해야 했어요. 나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이 집은 제 몫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자리는 여기 없기에 떠납니다. 더는 누구의 짐으로도 그림자로도 살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떴어요. 오랜 습관이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제는 누구의 도시락도 쌀 필요 없고 누구 아침도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 일어나는 첫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햇빛 드는 창가에 앉았어요. 그런 아침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이삿짐 아저씨가 7시에 도착했어요. 할머님, 짐이 너무 없으시네요. 그렇죠. 내 건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30년 산 집이면 한 트럭도 부족한데요. 그 말이 조금 서글펐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 아껴왔는지 보여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서글픔 속에서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짐이 없다는 건 다시 시작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이제는 비어버린 거실, 고요한 부엌, 빛 한 줄기 안 드는 내 방.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출발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말했어요. 이제 진짜 나로 살아보려 합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그 집은 그렇게 내 뒤를 보지도 않은 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짐을 옮기기 전날 밤, 그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등을 기대었죠.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에 스며든 가로등 불빛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방마다 불이 꺼진 집은 참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를 외롭게 만든 침묵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익숙한 정적이랄까. 나는 그런 느낌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찻잔 속 따뜻한 물도 이내 식어버렸지만 나는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게 실감 나지 않았거든요. 30년 웃고 울고 아파하며 살아낸 세월이었죠.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살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식당 설거지, 반찬 납품,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 내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었고 허리는 굽을 새 없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집을 산 거였어요.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대출 한 번, 공과금 한 번 내준 적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에선 내가 제일 조심하며 살아야 했어요. 신발장을 열면 내가 신는 슬리퍼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냉장고에는 내가 먹을 음식 하나 없었어요. 식탁에서는 늘 내가 제일 늦게 밥을 먹었고 설거지할 땐 항상 혼자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그렇게 움직였죠. 이 집에선 엄마나 어머니보단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더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거실에서 딱 한 번 내가 크게 웃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지 않더군요. 손주들 생일, 명절, 장운의 승진 파티, 그 모든 자리는 내가 음식을 만들고 치우고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했던 시간들이었지. 정작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어요. 이제서야 말할 수 있었어요.
이 집은 내가 만든 집이지만 내가 살 집은 아니었구나. 나는 집을 지었고 남들은 그 집에서 편히 살았어요. 이제는 그럴 수 없는 몸이 되자 나를 내보내고 싶어 했죠. 그러니 내가 먼저 나가주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눈을 감아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했어요. 내가 만든 결정이었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들려오는 알람 소리 대신 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오늘 내 출발의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커피를 내리고 딱 내가 먹을 만큼의 토스트를 구웠어요. 그 어떤 날보다 여유로운 아침이었죠. 식탁에 앉아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유언장. 김영자는 이제 떠납니다. 여기서의 삶은 충분히 견뎠고 이제는 저만의 집에서 저만의 시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저를 짐이라 여겼다면 이제 그 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저를 찾지 마세요. 다만 진심으로 살고 싶었던 인생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서명 아래 김영자. 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글씨였어요. 그 종이를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봤어요. 어쩌면 다시는 보지 않을 풍경들, 내가 붙인 커튼, 내가 닦은 창문, 내가 손질한 화분들, 그 모든 게 이제는 과거가 될 거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이 집은 그들에게 남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몫이고 나는 이제 내 몫의 삶을 살 거예요. 짐을 다 들고 문을 나섰을 때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이사 가세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이제 제 인생 시작하려고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나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바라보며 속삭였죠. 이제부터는 김영자로 살아볼 겁니다. 울진에 도착한 날 바다 냄새가 먼저 반겨줬어요. 서울에선 맡을 수 없었던 짠내와 흙냄새가 섞인 바람이 내 허파 깊숙이 들어왔다 나가더군요. 그 순간 가슴 속 먼지가 조금은 걷히는 것 같았어요.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멈추자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 듯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작고 단층짜리 주택, 창문이 크고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붙어 있었어요. 경희가 도착해 있었어요. 순이야, 와, 생각보다 훨씬 좋다. 바다도 코앞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 여기서 살아보려고. 경희는 내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줬어요. 이삿짐 아저씨들이 가구 몇 개를 옮기는 동안 경희는 냉장고에 미리 사온 반찬들을 채워 넣었어요. 김치, 장조림, 미역줄기 볶음. 한동안 장 안 봐도 되게 해놨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흘리면 이건 눈물이 아니라 미련이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나만의 집에서 자는 날이었어요. 바닷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까지. 서울 아파트에서 들리던 아이들 울음소리, TV 소음, 그리고 짜증 섞인 며느리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낯선데 낯설지가 않았어요. 이곳은 나를 쫓아내지 않더라고요. 이 집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아리랑 함께 바닷가로 나갔어요. 아리는 내 반려견이에요. 서울에선 방 안에서만 기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이곳에 오자마자 마구 뛰더군요. 그 녀석도 나처럼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거겠죠. 바다는 잔잔했고 물결은 부드럽게 발끝을 적셨죠. 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 위를 걸었어요. 그 순간 들었어요. 내 심장 소리. 정말 오랜만에 듣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우연히 눈이 마주쳤죠. 어머, 새로 이사 오신 분이세요? 네, 어제 왔어요. 잘 오셨어요. 여긴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참 좋아요. 그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늘 누구네 어머니 혹은 가사도우미처럼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김영자라는 사람으로 불려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김치볶음밥, 미역국, 달걀 프라이. 단출하지만 딱 내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었어요.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잔소리도 들을 필요 없이 조용히 천천히 나를 위해 밥을 먹었어요. 오후엔 장을 보러 갔어요. 작은 시장이지만 사람들의 말소리가 정겹고 상인들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한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예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이야. 혼자 산다는 게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선택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서울에선 볼 수 없던 별이었죠. 나는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잘했어, 영자야.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다시는 돌아가지 마. 다시는 내 마음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지 마. 그렇게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에서도 울진 바다의 파도 소리가 잔잔히 내 귀를 어루만졌어요. 울진에 내려온 지 3달쯤 되었을 무렵 갑자기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장훈이었죠. 망설이다 받았는데 한마디만 하더군요. 엄마 나야. 좀 만나도 될까? 그날 오후 문을 여니 살이 빠지고 눈가가 퀭한 장훈이 마당 앞에 서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고 손에는 조그마한 봉투 하나 들려 있었어요. 이거 엄마 좋아하시는 꿀약과예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낯선 듯 둘러보는 눈빛이 참 조심스러워 보였죠.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나는 조용히 물을 끓이고 찻잔을 꺼냈어요. 응, 마음도 조용해. 잠시 뜸 들이던 장훈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지금 장모님 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매일 눈치 보고 애들도 낯선 환경에 힘들어하고 지영이도 많이 지쳐 있어요.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찻잔을 건넸어요. 그래. 살면서 그런 때도 있지. 장훈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솔직히 엄마 없이 사는 게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스스로를 다잡았죠. 오랜 시간 엄마로서의 나를 내려놓은 지금 그 말이 늦은 사과로 들렸어요. 준서가요, 매일 엄마 얘기해요. 밥 먹으면서 할머니는 이 반찬 좋아하셨어 라며 울먹이고 지영이도 매일 후회해요. 엄마한테 너무했다며.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기도 하니까. 장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아직도 모르겠니?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 뒷바라지도 안 하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너무 소중해. 장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오면?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여긴 내 공간이야. 여기까지 따라오는 건
또다시 나를 잃는 일이니까. 장훈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잠시 후 부엌으로 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내 손맛으로 만든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죠. 식탁에 앉아 장훈이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손맛 진짜 그리웠어요. 그래. 넌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 좋아했지. 이거 먹으니까 진짜 집 같아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장훈아, 진짜 효도는 뭔지 알아? 너희가 너희 삶을 제대로 사는 거야.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위로야. 장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의 삶으로 보여줘. 지영이랑 아이들이랑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살아. 그날 저녁, 장훈은 조용히 돌아갔어요. 예전처럼 울며 붙잡지 않았고, 나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손녀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방학 때 하루만 놀러 가도 돼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그래. 하루는 괜찮지. 단, 엄마 아빠랑 함께 와야 해.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점 꼭 기억하렴. 이제 나는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이웃들과 수다 떨며 김영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누구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김할머니라고 부르죠.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나는 거실 창문을 열고 말했어요. 잘했어, 영자야. 너 진짜 살아냈어.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빛으로 살아갑니다.